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국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났는데요.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밸류업과 또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면서 과연 한국 증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 CPI 쇼크까지 시장을 뒤흔든 만큼 우리 증시 오늘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3월 CPI가 발표됐는데요. CPI 쇼크,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 3주 전서부터 예. 향후에 그 미국 증시 또 한국 증시 총선 결과 관계없이 좀 차익 좀 실해달라는 걸 그랬었죠. 누차게 강조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는 똑같은 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라갔을 점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자들이 그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미국이 3월 그 CPI 쇼크가 나왔죠. 뭐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페드의 양대 데이터는 고용과 물가 지표인데요. 예. 먼저 발표했던 3월 실업률이 이게 3.8% 나왔죠. 직전월에 3.9% 대비해서는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그만큼 견조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통화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 쇼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발표했던 3월의 미국의 CPI 상승률 예상은 그 3.4% 정도였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 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대 그 듀얼 맨데이터가 쇼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인 금리 인하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는 게 아니냐. 늦어지면 올해 금리 인하 폭은 그만큼 좁게 올라가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됐습니다. 지금 근원 CPI를 그 김채은 PD께서 어려운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번 보게 할게요. 작년 12월에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 그 3월로 기대됐죠. 그렇죠. 최대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 6차례. 그리고 FOMC 보면 3차례. 근데 이게 1월달, 2월달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늦어졌죠. 그래서 6월달로 늦어지고 이게 2차례 내지는 3차례 정도인데 이번에 그 3월 CPI를 계기로 해서 지금 여름 휴가철 이후나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례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예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그 돌파해서 그렇죠. 3대 지수가 비교적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도 델타를 비롯해서 이렇게 1, 4분기 기업들 실적이 예. EPS를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에는 4분기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한 7% 정도 되는데 이번엔 마일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한 4에서 5% 정도 서프라이즈 폭이 이게 서프라이즈 되니까 이걸 위해서 버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월 CPI가 높게 나옴에 따라 왜 파월이 PC를 주목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월가의 의문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느닷없이 CPI와 PCE 간의 차이가 왜 벌어지느냐, 무슨 요인이 그러느냐 해서 OER, 기속 임대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파월 입장에서는 CPI보다도 PC를 이렇게 더 빠르게 안정되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라. 각종 인플레 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오더라도 파월 입장에서는 비둘기 성향이기 때문에 PCE 물가를 더 중요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왜 파월 의장이 PCE 물가를 주목하라 하면 2월 달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CPI 상승률이 3.2%, 그다음에 PCE 상승률이 같은 달입니다. 예. 2.5%더 빠르게 안정되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 이걸 주문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에서 자 3월 그 CPI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파월이 왜 PCE 물가를 더 주목하겠나 하는 입장을 시청자분이 아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3월 PCE 물가는 이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예. 일단 2월 달 PCE 물가와 3월 CPI 물가 이번에 나왔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번 3월 CPI가 3.5%,
아까 보셨다시피 2월 CPI가 PC가 2.5%. 차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0bp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포인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CPI와 PC의 격차가 이 코로나 직전에는 보통 20bp 정도 안 됐습니다. 근데 3월 CPI 3.5%, 2월 PCE 2.5%, 격차 100bp. 그러면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자, 파월 의장, 당신 얘기대로 PC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것, 이걸 믿긴 하지만 3월 CPI와 2월 PCE 간에 격차가 100bp 정도 벌어진다. 그러면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그 격차가 한 5배 정도 난다. 어떻게 당신 얘기를 믿겠느냐. 시장에 반란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국채가 이렇게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 작년 11월 초 이후에 이렇게 4.5%를 다시 재돌파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김천 PD께서 이제 월가의 이렇게 입을 그렇게 입무게가 글로벌 되는 빅마우스라고. 글로벌 빅마우스에서 예. 전해주셨습니다는 레이 서머스 교수가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밤사이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과는 많이 달라서 이 시장에 오히려 더 큰 혼선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파월의 카오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와 같은 사항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파월에 오히려 시장에 안정이 아니라 혼선을 준다 해서 파월스의 이렇게 카오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월 의사록 공개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조은지 교수께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그 예. 내용을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그 FOMC 회의 직후에 발표된 것은 성명문이죠. 그렇죠. 이번에 의사록이고 이때에는 2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에 가졌던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3차례 정도. 그 다음에 그 이에 의회 증언이라든가 각종 반에서는 비둘기 3차례 정도 됐죠. 예. 그럼 시청자 여러분 보겠습니다는 오늘 의사록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록에서는 자 3월 회의 직후에 발표했던 FOMC 성명문을 본다면 2차례인데 파월의 이렇게 기자회견 내역에서는 3차례 정도 예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악몽이 다시 재현된 거죠. 그러면 작년 12월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FOMC 이렇게 해서 성명을 해서 3차례. 근데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6차례 정도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FOMC 발표문이 되고 성명문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되는데 자, 이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의 혼선을 대단히 초래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동안 뭐냐? 기자회견을 첫 열었던 1913년 파월 페드가 설립됐지만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사실 그 공개지 원칙을 취했던 것이 벤 버냉키입니다. 2011년에. 예. 자, 벤 버냉키 이후에 페드의 의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제닛 앨런 그리고 파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파월 입장에서는 FOMC의 성명문 발표문과 30분에 기던 기자회견에서는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기자회견할 땐 반드시 뭐냐 선언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시장에 확정적 편향, 부정적 편향 총선 결과에서 이렇게 많이 이 얘기가 나오죠. 예. 확정적 쓸데없는 확정적 편향, 부정적 편향을 낳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장의 혼선. 그런데 파월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보여주었습니다는 30분 전에 기자회견과 30분 전에 가졌던 성명문 내용과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회 증언, 수시로 무슨 포럼 나갑니다. 거기만이니까 페드 인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선을 빚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정확히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파월스의 카오스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시장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거나 향후에 그 페드가 위기론 나오고 의장이 의견을 할 때는 과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교체해서 그 다음에
사실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도 페드가 위기를 내는데 그때도 교체해서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는데요. 차기 정부에는 파월은 분명히 교체해서 페드의 실현 이것을 극복해 나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CPI 쇼크와 함께 이 증시와 국채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N달러 환율 정말 이 수준까지 돌파할 줄은 몰랐는데 153엔마저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작년에 위에다 예. 사실 취임하고 나서 시장에서 욕을 먹을 정도로 엔화 투자하지 마십사.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증권사가 엔화 투자 강조하고 엔화 대비해서 미개 국채 사라는데 하지 마십사 하는데 오늘 N달러 환율이 지금 김채원 P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김채원 PD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34년 만에 153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월가의 뉴욕 시장에서는 팁으로 103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103, 153 이게 계속 뚫느냐 했는데 결국 뚫렸습니다. 아, N달러 환율이 뚫렸다는 것은 결국 엔화가 약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우에따 취임 이후에 전부 엔화 강세 해서 전부 국내 금융사들이 엔화 투자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이 도배를 쳤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엔화 투자하지 마십사. 오늘 153엔을 돌파했습니다. 33년 만에인데요. 예. 위에따의 치욕이죠. 위에따 구령 내지는 치욕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가장 보여주는 것이 국제 환투기 세력의 시청자 여러분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을 자 이거 가지고 재무성과의 싸움을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엔화 약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투기하시겠습니까? 엔화 강세에 투자하십니까? 자 펀더멘탈 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5%. 일본 경제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제가 예. 1% 내입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 2차례 정도니까 그러니까 5.5에서 5% 정도. 근데 일본은 2차례 정도 올린다. 0.5%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만약에 자 일부 증권사들이 엔화 투자하세요 할 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펀더멘탈 보면 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이제는 올해 안에 160엔을 돌파할 것이다. 160원이 뭘 씁니까? 아. 지금 오늘 153엔인데요. 그렇죠. 160에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155엔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는 골드만삭스도 내부적으로 오늘 통화한 내용을 보면 예.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잘 감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외신들의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정치색은 띄지는 않겠습니다. 예. 항상 정치라든 경제 해설은 이렇게 정치과 경제, 폴리 이코노미. 오늘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예.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열리죠. 그렇죠. 하얏트에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폴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사실 연초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합니다. 아마 훌륭하신 연사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꼭 좀 시청자분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도 좀 이렇게 9시부터 시작되는데 예.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증시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도 정치 세력을 띄지는 않겠습니다는 폴이코노믹, 폴리시 플러스 이코노믹의 합성어니까 증시의 경제에 큰 영향 중에 총선 결과를 안 꼽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다. 근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총선 직전에도 아마 한 10일 전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근의 동향 보면 한계 밸류업 대책과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그랬었죠.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총선 결과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여기서 좋게나 나쁘냐는 당이 아니고 우리 경제 입장에서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 정치적 뛰지 않는 겁니다. 예. 하는 측면에서 총선 결과에 불확실하게 베팅하지 마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하는데요. 일단 총선 나왔죠. 이 문제는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죠. 근데 외신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자막 좀
너무 빨리 돌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이터라든가 뉴욕 타임스라든가 그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계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한 경우는 드문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라든가 한계 정치계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동북아 관계라든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례적으로 크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건 다들 아시겠죠. 총선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조기 램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2년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는 너무 이제는 집권 후반기에 벌써 이제 이럴 때는 야당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야당과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보는 여부가 관계 있다. 아마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예. 외신에서 챙길 만큼 아직 이렇게 총선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코노테이션까지 보면 집권 후반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협조 여부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가장 초점을 맞춘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경제 강요들도 이 점을 좀 이렇게 사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신의 얘기들을 이제 나오는 것은 한국 증시가 외국인에 버티고 있다 하는 걸 누차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렇게 보면은 1월 20일 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후에 2월 26일 날 밸류업 대책까지 나오기까지 외국인들이 한 1조 원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밸류업 대책이 나오건 이후에 좀 이것은 좀 의심하고 있다 해서 5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버티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해외 투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 도넛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도넛 현상인데 가운데 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외국인들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총선 결과 이후에 서든 스탑 된다면 우리가 아마 이 명칭을 쓸 때 굉장히 시청자분한테 그 항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싱크홀, 도로에 푹 꺼짐 현상. 이 얘기도 이제 했는데요. 아마 이것이 사실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연 그렇게 욕을 덜 먹을 정도로 싱크홀, 푹 꺼짐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던가. 예. 이 총선 결과를 보면 아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도 많이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늦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선 이후의 첫 거래에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스피가 과연 얼마까지 버틸까? 제가 100포인트라는 얘기를 외신에서 썼습니다는 그 얘기는 제목에 안 달았습니다. 최대한 신중을 기억해서 이런 대목으로 재결의를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버틸까? 미국의 인플레 쇼크도 있고 한국의 총선 결과도 있고 양대에서 한국 증시가 얼마나 버틸까? 왜냐?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버텨왔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같아선 잘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악재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시각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부양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에서 좀 돈 벌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미국의 인플레 쇼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방송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건이 되는 게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증시 부양책 가져오면서 블룸버그에서도 오늘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도세 완화라든가 금투세라든가 이런 여기서 얘기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을 지금까지 한번 증시 부양책 1년의 증시 부양책 한번 상기하시면서 외국인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11월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증권사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외국 자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주 양도세 문제, 블룸버그가 지적한 상황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공교롭게도 중립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출을 감안해 볼 때, 자, 오늘 1월 20일에 발표한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첫 작품이 대해서는 이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 자본 11조 정도 밸류업 대책이 나오기까지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2월 기업 밸류업 대책입니다. 여기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이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 간의 대립이 가장 강했다는 얘기죠. 예정일도 나와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작년 11월 이후부터 1년의 증시부양책에 외국인의 시각과 그다음에 외국인의 실제로 자금의 유출 여부를 관계를 볼 때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의 밸류업 대책과 반신반의했던 것, 예.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 금투세 폐지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유출입 문제가 결정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이 버텨왔던 한국 증시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금 짚어주신 내용 가운데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한 10일 전에 외국인들의 성향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밸류업 대책 금투세 폐지. 예. 근데 그때 당시 아무리 선거 과정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국경제TV에 전 세계에 걸쳐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정작 한국의 경제 강요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했습니까? 누구 하나 얘기했습니까? 예. 근데 이 총선 결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의 책임 있는 경제 강요들이 그런 외국인에 대해서 밸류업 대책과 금투협에 의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신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게 경제 강요들 아니겠습니까? 막상 총력 경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강요들이 나서봐야 그때는 시기가 늦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할 때 좀 정부에서 나와서 대책을 좀 펴줍시다 하는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때 당시에 결국 밸류업 대책은 정부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일본의 대책을 강구해 볼 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의심할 때 좀 재부총리라든가 아니면 성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총선 결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외국인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상법 320조, 381조 3항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 역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억하느냐. 현재는 회사를 이은다. 근데 회사 주주를 이해한다를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상속세 인하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권 보호자체야 된다. 전부 상법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자 야당이 지금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대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때 당시에 의심했던 시각이 잘못됐을까? 어떤 일부 경제 강요들이라든가 이런 시각에서는 한국경제TV 방송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서운한 감을 느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과연 그랬을까? 이런 결과가 됐을 때. 그러면 밸류업 대책에서 보면 지금의 총선 결과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는 이게 의석수를 볼 때에는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밸류업 대책에 과연 기업의 자발적 참여 가장 관건이 되는 상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했을까? 야당이 협조할까? 이거는 시청자분의 답에 맡기겠습니다. 예.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은 시청자분이 더들 아실 겁니다. 예. 외국인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 것으로 시청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문제, 시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네, 7가지 사항을 의심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쭉 자막을 통해서도 한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형평성이라든가 도입 시기라든가 타 정책적 조화 문제라든가 세수 문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석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한다. 근데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다. 이 역시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